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 정말 또 한 번 크게 움직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거의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격 변동,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것들의 등장까지요. 네, 이 모든 게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이게 당신의 자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 발언들이 종종 그냥 협상용 노이즈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 배경에 깔린 이른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분석이 많아요. 단순히 시끄럽게 떠드는 걸 넘어서요. 구조적인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의 발언 같은 걸 보면 힌트가 좀 있는데요. 미국이 동맹국들이랑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게는 상당히 강한 구조개혁을 압박하려 한다는 거죠. 구조개혁이요? 예를 들면요? 뭐 대표적인 게 위안화 절상 요구 같은 거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통화 가치를 직접 건드려서 압박하겠다는 거니까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일본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플라자 합의였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마치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죠. 관세 전쟁을 넘어서 이제는 통화 정책, 금융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중국도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렇죠. 중국도 일본의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강한 압박, 뭐랄까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뜨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다리 하나를 부러뜨릴 각오라. 정말 살벌한데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큰 게임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왜 등장하는 거죠? 그게 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금융적 압박 속에서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예상치 못한 아주 유용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적 도구요? 비트코인이요? 어떻게 그게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중국의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내거나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싶을 때 비트코인이 일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맡고 있는 걸 비트코인이 뚫어줄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국 국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미국 국채 영향력 약화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되죠? 뭐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그럼 우리 미국 국채 팔아버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금리나 금융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달러 시스템의 다른 축,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아주 커져 있다면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상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식이 예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금 같은 전통적인 자산 대신에요? 그렇죠. 어쩌면 금, 골드 대신에 이런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패권 질서를 짜려는 큰 그림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건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요? 이건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편리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적은 수수료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요. 이건 사실상 달러의 사용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국경 같은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좀 곤란해지겠는데요? 자국 통화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해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경계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통화 정책의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죠.
사람들이 자국 통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정책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달러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로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의 통화 장벽을 허물고 사실상 달러를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야기가 정말 점점 커지는데요.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좀 돌아와서요. 아까 미국의 전력적 도구 이야기도 했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는 금융적인 역할에 대한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심지어 미국 국채보다 더 좋은 담보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요? 네. 그 주장도 상당히 흥미롭죠? 특히 레포 시장 같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역할에 주목하는 건데요. 레포 시장이요? 그게 뭐죠? 레포 시장은 금융기관들끼리 초단기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인데요. 보통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물의 소유권 자체가 일시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만약 돈을 빌린 쪽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그냥 즉시 팔아서 회수하면 돼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요. 이걸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담보물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근데 왜 비트코인이 국채보다 더 낫다는 거죠? 국채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었나요?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진 몇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가 마음대로 동결하거나 압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팔중앙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둘째로는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죠.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거래 시간 제한도 없고요. 반면에 국채는 거래 시간도 정해져 있고 국가 간 거래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거든요. 아, 직시성과 보편성 면에서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네. 특히 국경 간 단기 금융 거래에서는 이런 특성이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담보물을 빠르게 넘기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보다 더 우수한 궁극의 담보물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럼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이랑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담보물로서 기능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현금으로서 기능한다면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레거시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는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담보물이라는 건 안정성이 생명인데 괜찮을까요? 물론 그 변동성 문제가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론이나 기대가 있죠. 어떤 것들이죠? 우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깊이가 깊어지고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을 보면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뉴스는 계속 봤어요. 이런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고 안정될 거라는 거죠. 또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걸 어렵게 했던 회계 기준 SAB 811이라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아, 그게 폐지되면 은행들도 더 쉽게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제도적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이 점차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기관들의 진입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마냥 좋게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강조해야 하는데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장밋빛 시나리오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엄청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100만 달러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4년 주기로 오는 반감기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풀린 돈의 양,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M2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그런 예측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만 믿고 섣불리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요즘처럼 가격이 급등락할 때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급격하게 오른 뒤에는 언제든지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이걸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나 공부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뛰어든 소위 불나방 같은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뉴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갑자기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식의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알트코인들은 그럼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이요. 알트코인은 정말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별다른 가치 없이 유행이나 투기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사라지거나 가치를 잃게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결국 비트코인조차도 아는 만큼 보인다? 지식인의 돈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기술, 경제, 지정학적인 맥락까지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워렌 버핏이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아주 유명한 금융계 거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분들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분들의 공개적인 발언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의도요? 네, 뭐랄까 일종의 시장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나 본인들이 속한 기관이 이미 어떤 포지션, 비트코인 매수 또는 관련 상품 준비를 취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일부러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위축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는 거죠. 헉, 정말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보다는 그들의 실제 행동, 즉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말을 믿지 말고 돈을 따라가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서 거물들의 발언 뒤에 숨은 진짜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큰 힘들, 예를 들어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나 패권 세력의 의도 같은 거시적인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통찰입니다. 덤불 속 호랑이 이론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정확해요. 불확실성 정보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덤불 속에 호랑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물들의 발언이나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투자 상품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 정치,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미래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이 물결 속에서 당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여러 이유로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계속 떠오르는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당신에게 진짜 안전자산이란 무엇일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말 중요해질 자산은 어떤 형태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마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 속에서 당신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